반갑습니다, 학생들. 이정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발해와 통일신라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경제, 사회, 문화 부분은 이해를 하는 부분보다는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번, 12번, 13번에서 동일신라와 발해의 정치 부분을 잘 학습했다면 14번의 내용을 생각보다 쉽게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동일신라와 발해의 경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신라의 대표적인 토지 제도로는 신문학 때 실시되었던 관료전 지급, 그리고 노급 폐지가 있습니다. 11번 학습지에 보면 이와 같은 사료가 있는데요.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왕의 힘을 강화시키고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가 왜 왕권 강화, 귀족권 약화로 이어지는지는 이 다음 영상인 14.5번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두 번째입니다. 성덕왕은 백성에게 정전이라는 땅을 나누어 줬는데요. 이 정전이라는 땅은 일정 나이 이상이 된 성인 남성에게 나누어 준 토지를 의미합니다. 모든 성인 남성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면서 신라는 백성에 대한 지배를 강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 세금을 걷는 제도를 확립시키면서 국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국왕의 힘을 강화시키고 귀족을 견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해공왕 직전의 임금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하면서 다시 귀족 세력의 힘이 회복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정전은 사내정자의 땅전자로 이루어진 한자입니다. 그리고 정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학습지 아래쪽에 있으니 살펴보기 바랍니다. 정령 노트 4번의 일부 부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 때 각각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토지 제도의 모습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았으니 신문왕, 성덕왕, 경덕왕의 흐름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해 두기 바랍니다. 통일신라의 세금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토지 생산량의 10분의 1을 거두어들였던 조세, 그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어들였던 곡물, 그리고 남성의 노동력을 거두어들였던 역이 있습니다. 역은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죠. 군대를 가야 하는 군역, 그리고 공사를 하는 요역으로 말이죠.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삼국시대까지는 15세 이상의 남자에 한해서 역을 징수했다면 통일신라부터는 16세 이상의 남자에 한하여 역을 징수했습니다. 즉 역의 징수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삼국시대가 끝나고 통일신라가 시작되면서 전쟁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역을 많이 거둬들일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 것이죠. 따라서 통일신라 때부터는 삼국시대에 비해서 역의 징수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졌다라는 부분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통일신라의 경제 부분에서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에는 민정문서가 있습니다. 다른 문서로는 촌락문서라고도 부릅니다. 신라는 지역의 촌락마다 토지의 면적, 인구수, 소와 말 같은 가축의 수, 심지어 나무의 개수, 그리고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의 종류 등까지도 꼼꼼하게 기록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는 3년마다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 3년마다 기록된 이 경제 내용을 통해서 신라는 세금을 징수하였다라고 합니다. 민정문서에 사진이 있으니까 살펴보기 바랍니다. 발해의 경제는 주로 밭농사가 중심이 되어서 농업을 진행했고 농업 이외에 동물을 기르는 녹축, 목축, 그리고 사냥을 하는 수렵 등이 실시되었다 정도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국제 교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는 당나라와 활발한 무역을 전개했습니다. 통일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활발한 무역이 전개되면서 당나라 곳곳에는 신라인들 전용의 여러 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나라에는 신라 사람들이 거주했던 거주지인 신라방과 신라촌이 있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의 자치기구인 신라소가 있었습니다. 신라 사람들의 여관인 신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사람들의 절인 신라원이 있습니다. 특히 신라원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것은 산둥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법화원이라는 절입니다. 14번 학습지 3페이지를 보면 이 지도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남국국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남북국시대로 일단 고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라인들의 거주지인 신라방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신라는 일본과도 적극적인 문화교류, 상품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 이슬람 상인이 울산항까지 와서 통일신라와 교역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울산항은 통일신라의 국제항구로서 기능하였다라는 점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통일신라의 국제교류 부분을 살펴볼 때 꼭 알아둬야 할 인물, 바로 장보고입니다. 신라의 천민 출신으로서 당나라에서 장군의 지위까지 올랐던 장보고. 하지만 당나라 땅에서 신라인들의 해적에 의해 잡혀와서 노예로 사고 팔리는 현장을 본 그는 당나라에서의 모든 벼슬을 버리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신라의 흥덕왕에게 청해서 해적을 소탕할 수 있는 해군기지를 설치하는데 이 해군기지의 이름이 바로 청해진입니다. 청해진을 설치한 장보고는 황해와 남해에 있는 해적들을 소탕하면서 이 일대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해진은 당시 통일신라의 국제 교류 중심지였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하여 일본, 신라, 당나라 사이에 진행되었던 국제 교류의 모습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자, 발해의 국제 교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발해는 신라와 함께 교류하였는데 이때 신라와 교류하였던 길을 신라도라고 부릅니다. 무왕 때까지 당나라, 신라와 적대 정책을 취했던 발해는 문왕 때부터 주변 국가와 적극적인 교류를 실시하였다라는 내용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네, 당나라와의 교류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군요. 문왕 때부터 당나라와 적극적인 교류를 진행했는데 당나라와 발해가 교류하는 과정에서 당나라 산둥반도에 발해관이라는 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발해관은 발해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산둥반도에 설치한 여관을 의미합니다. 발해는 일본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했는데 발해와 일본 사이에 진행되었던 국제교역로를 일본도라고 부릅니다. 자, 14번 학습지 3페이지에 보면 다시 이 지도 보겠습니다. 발해의 수도인 상경에서 주변 국가로 뻗어나가는 국제교역로가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란도, 영주도, 압록도, 신라도, 일본도가 각각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신라도와 일본도고 거란도, 영주도, 압록도는 그냥 이런 이름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회제도 살펴보겠습니다. 통일신라의 사회제도 중에서 특이한 점 첫 번째입니다. 바로 민족융합정책을 위해서 구서당을 설치하였다. 구서당은 신라의 중앙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의 중앙군인 구서당을 구성할 때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신라 사람, 말갈 사람까지 섞어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일신라는 우리는 하나다, 민족융합을 실시하려고 하였습니다. 통일신라의 사회제도 특이점 두 번째는 바로 골품제도입니다. 골품제도는 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입니다. 그런데 그 출생 등급에 따라서 관직의 진출, 일상생활에
엄격한 차별을 두었습니다. 통일신라 말에는 골품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발해의 사회제도는 지배층과 비지배층의 모습만 대략적으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발해의 지배층은 주로 대시와 고시로 이루어진 고구려의 사람들이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말갈족 출신의 사람들도 발해의 지배층을 구성했습니다. 반면 발해의 피지배층,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주로 말갈족이었다라는 부분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일신라와 발해의 불교 모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우선 잡고 가야 할 개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불교는 크게 그 수행 방법과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바로 교종과 선종입니다. 교종은 불교 중에서도 이론 그리고 경전을 중요시하는 종파를 의미합니다. 이 교종은 주로 진골귀족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이론, 경전 대신 수행을 중요시하는 불교의 종파가 있습니다. 이 종파를 우리는 선종이라고 부릅니다. 선종은 주로 신라 하대 호족들 사이에서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자, 불교의 두 가지 종파, 교종과 선종을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교종에 해당하는 여러 인물들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원효입니다. 원효대사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친구였던 절친한 승려였던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떠나던 중에 동굴 속에서 잠이 들었고 잠을 자다가 목이 깨서 일어난 원효는 주변에 있던 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잠이 듭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간밤에 마셨던 물이 해골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원효는 토학질을 하게 되죠. 그리고 토학질을 하는 과정에서 원효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말이죠. 그 길로 원효는 중국 당나라로의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옵니다. 신라로 돌아온 원효는 백성들 사이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불교 경전의 내용을 쉽게 풀이하여 춤과 노래로 백성들 사이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렵다 라고 생각했던 불교가 사실 나 같은 무식한 백성들도 이해할 수 있는 종교다 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효대사의 이러한 행동을 교과서에서는 불교를 대중화시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불교를 대중화하면서 아미타부처를 외칩니다. 아미타부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신앙을 주변에 널리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을 주변에 널리 전파하면서 그가 외웠던 구호가 바로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백성이라도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우면 누구든지 극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널리 기여하였습니다. 원효의 사상은 다음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일심사상. 그리고 서로 다른 불교 이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외쳤던 화쟁사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은 원효 또한 육두품 출신이었다라는 점도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화쟁사상, 모든 논쟁을 화합으로 바꾸려는 불교 사상을 의미합니다. 자, 신라 교종의 대표적인 승려 첫 번째 원효 알아봤습니다. 둘째, 이제부터는 의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대사는 화엄경을 연구하는 화엄사상의 대가입니다. 의상은 관세음 보살을 믿는 관음신앙을 널리 전파하였으며 본인이 외쳤던 화엄사상을 해석한 그림 화엄일승 법계도를 그렸다라는 점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상의 경우 원효와는 정반대로 진골귀족 출신이었다라는 부분도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의상대사가 그렸던 화엄일승 법계도의 모습입니다.
자, 신라 교종의 세 번째 승려, 바로 해초입니다. 해초는 인도를 다녀와서 쓴 여행기가 유명합니다. 이 여행기의 이름이 바로 왕 오천축국 전이라는 책입니다. 인도 천축국의 5나라를 갔다 와서 쓴 책이라는 이 책은 당시 동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여러 문물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불교의 두 번째 종파, 선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종은 교종에 비해서 수행을 중요시하는 종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종의 가르침을 알리는 거점이 통일신라 전체 9곳에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선종을 알리는 거점 9곳이 산골짜기에 흩어져 있다고 하여서 이 거점들을 구산선문이라고 부르고요. 선종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승탑이 있습니다. 이 선종은 통일신라 말 통일신라 하대의 호족과 결합하게 되었는데요. 이론 대신 수행을 중요시하는 선종의 사상이 호족들과 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발해의 불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해의 불교 특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첫째, 고구려 불교를 계승했다. 둘째,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이 두 가지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라의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의 유학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첫 번째는 바로 국학입니다. 신문왕 때 설치되었던 대표적인 유학 교육기관이었죠.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하면서 육두품을 관직에 진출시키려고 하였고 실제로 강수, 설총 등의 육두품이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왕은 육두품을 관직에 진출시킴으로써 진골귀족들을 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통일신라의 유교 두 번째 내용 바로 독서산품가입니다. 신라 하대였던 원성왕 때 실시되었던 정책입니다. 독서산품가는 진골귀족으로 하여금 유학 경전의 내용을 읽고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상, 중, 하 3단계의 등급을 매겼던 제도인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통일신라의 유학 특징 세 번째는 수많은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로 공부하러 떠났다는 점입니다. 외국에 공부하러 떠나는 것을 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라인 출신으로 당나라에 공부하러 떠났던 사람들을 유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유학생들은 육두품 출신이 많았습니다. 육두품들은 통일신라에서는 도저히 육두품의 신분 제한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의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자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유학생들이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과거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유학생들이 당나라로 파견됩니다. 하지만 통일신라 말이 되면서 통일신라로 돌아온 수많은 유학생들은 호족들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았습니다. 통일신라로 돌아와서 보니 나는 여전히 육두품이고 신라의 골품 제도 때문에 육두품 출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라로 귀국한 유학생들은 신라 대신 새로운 사회를 선택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지방 세력인 호족들과 손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빈공과에 대한 설명 살펴보기 바랍니다.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유학자 첫 번째는 강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문왕 때 등용되었던 육두품 출신의 인물인데 강수는 외교문서를 작성하는 데 능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학자 두 번째는 설총입니다. 설총도 신문왕 때 등용되었던 육두품 출신의 인물인데 이 사람은 원효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설총은 한자를 이용한 우리말 표기법인 이두를 만든 사람입니다. 통일신라의 유학자 세 번째는 김대문입니다. 김대문은 진골귀족 출신으로서 수많은 책들을 썼는데요. 대표적인 책으로는 화랑세기, 고승전, 한상기 등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출신의 유학자 네 번째 최치원이 있습니다.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으로서 당나라에 유학하고 빈공과에 합격합니다. 빈공과에 합격한 최치원은 높은 관직에 오르고 당나라의 대표적인 반란 황소를 토벌하기 위한 경문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 경문을 토황소경문이라고 하는데요. 토황소경문을 작성함으로써 최치원의 이름은 당나라 전역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최치원은 나중에 신라에 귀국하게 되지만은 당나라 때와는 달리 낮은 관직에 머무르게 됩니다. 최치원이 귀국하였을 당시 통일신라는 하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여러가지 개혁안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지만 거부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최치원은 벼슬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최치원은 신라 육두품 출신이 당나라에서 높은 관직에 올랐지만 신라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례로서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네, 육두품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최치원 알아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해의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해의 유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해는 유학 교육기관, 나라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이 기관의 이름은 바로 주자감입니다. 발해 또한 신라와 마찬가지로 당나라에 수많은 유학생들을 파견하였는데 이들도 빈공과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특히 신라 출신과 발해 출신의 유학생들은 당나라의 빈공과에서 치열한 순위 경쟁을 펼쳤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통일신라 말의 특징적인 사상으로는 풍수지리설이 있습니다. 풍수지리설은 산과 땅, 물 등의 자연 현상을 해석하여 인간의 운명을 예언하는 학문입니다. 풍수지리설은 통일신라 말 도선과 같은 선종 승려에 의해서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말 널리 유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신라 말 수많은 호족들과 결탁하게 됩니다. 각 지역의 유력한 세력가였던 호족들은 내가 속해 있는 지방이 다른 지역 혹은 신라의 서울인 경주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서 호족들은 풍수지리설을 이용하였던 것이지요. 자, 다음은 통일신라와 발해의 과학기술 그리고 예술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에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인쇄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고요. 이 인쇄물은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되었다라는 점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통일신라의 불교 미술로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석굴암 본존불상, 그리고 선종의 영향을 받았던 승탑 등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불국사 3층 석탑, 석굴암 본존불상, 그리고 선종의 영향을 받은 승탑, 사진 자료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해의 예술품들 살펴보겠습니다. 발해 예술품에는 고구려의 양식을 본따 만든 불상인 이불병좌상, 그리고 영광탑, 석등, 돌사자상 등이 있습니다. 사진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불병좌상, 영광탑, 발해 석등, 돌사자상 자료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제, 사회, 문화 살펴보았습니다. 경제와 사회의 경우는 정치 부분을 잘 해두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화 부분은 다소 암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화에 해당하는 각각의 문화재와 인물의 내용을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경우는 중대와 하대의 문화 모습도 각각 시대별로 구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힘든 부분이지만 열심히들 준비하고 연습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